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이충근 박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전직 고위급 정부 인사의 칼럼을 보고 그 얘기 꼭 좀 다뤄보고 싶다고 그래서 네. 뭐 내가 이름은 뭐 밝히지 않고 그런데 뭐 하여간 우리나라 그 유명한 대학 교수고 그것도 이제 아주 상당히 그 고위공직을 하신 분인데 이제 그 신문에 그 칼럼을 썼는데 그 내가 읽다 보고서 요 부분이 좀 나랑 그 견해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칼럼이 뭐냐면은 한미동맹을 중국이 추호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중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그건 중국 앞에 당당히 해야 된다. 거기 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도 좀 당당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에세이의 그 뒷부분인데 그래서 미국한테 당당하는 건 뭐가 당당하냐 하면은 한미동맹을 중국을 그 제어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오로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미국한테 당당히 요구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 한미동맹의 그 형성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상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할 때, 그 국제 문제를 분석할 때 그 다큐멘터리를 봐야 되는데 그 한미 양국의 동맹은 그 적용되는 지역이 태평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발발하는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지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가 아닙니다. 그 요번에 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의 그 온쇼 밸런스하고 오프쇼 밸런스 하는데 그 논문을 쓴 미어셰이모 교수가 아주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북한을 막으려고 미국이 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막으려고. 지금은 중국을 막으려고 와 있는 것이죠. 왜?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위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아주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을 위협할 만큼 미국의 국가안보를 흔들리게 할 만큼 북한은 강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정치를 힘의정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놈이 아무리 미워도 힘이 약하면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아무리 나하고 지금 잘하는데 힘이 세면 그게 잠재 적이에요. 왜? 나를 위협할 테니까 언제라도. 그래서 국제정치는 힘의정치고 전략은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지 의도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봤을 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적대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제 미어셰이모 교수 뭐 또 나오지만은 그 요번에 논문에도 그렇고 그 사람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중국이 더 이상 힘이 미국한테 도전할 만큼 강력해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미국은 아시아에서 철수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북한만 막는 겁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동맹조약,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보면은 그 퍼시픽,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에 공통으로 대처한다. 그러니까 만약 유럽에서 문제가 났을 때 우리가 미국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미국이 침공당했을 땐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에 공통으로 대처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능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미국을 가서 이렇게 직접 도와주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협, 물론 이제 그 60년 전 조약이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데 일단 그 문구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 한미동맹은 오로지 북한을 견제하는 데만 집중합시다라고 그러려면 그 조약을 바꿔야 되죠. 한반도에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한 대로. 근데 만약에 북한의 위협에만 한미동맹이 유효하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평등 조약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이 아쉬울 때는 미국이 가서 도와줘야 되고 미국이 아쉬울 때는 한국은 안 도와줘도 되고. 거고. 그러니까 네. 한반도로 하면은. 네. 그래서 그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생각할 때 한국의 역할이 오로지 북한만 막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은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거고 당연히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 냉전 때 한국 공군은 소련 비행기가 나타나면 떴습니다. 한국 공군이 네. 뜨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군사용어로 스크램블 한다고 그러는데 소련의 비행기가 이제 우리나라 근처로 막 날라오고 그러면 한국 공군이 떠서 가서 쫓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은 뭐 중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중국이 힘이 세져서 미국이 견제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옛날에는 소련이 제일 힘이 세니까 당연히 그걸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하면서 한국은 미국을 이용했고 미국은 한국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둘이 같이 네. 좋았던 거죠. 지금 스크램블 얘기가 나오니까 로미오 20인가요? 항로를 따라오다가 소련 전투기에게 피격돼서 그대로 그 추락해서 폭발해버린 칼기 858 칼기 사건. 네. 그게 83년인가 네. 83년 그 레이건 대통령 때고 여기는 전두환 대통령 때죠. 그 1983년입니다. 그리고 칼기 KE007 네. 였습니다. 그거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거가 내가 그때 미국 그 텍사스 대학에 유학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 나가지고 이제 이 아메리칸 포린 폴리시라는 과목을 들여서 막 교실에서 논쟁 벌어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나는 그 당사국이니까 그 추락 당사국이고 그때 이제 뭐 논쟁한 격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사실은 궤도를 이탈했다라고 이제 소련이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너무 소련 쪽에 가까이 날랐다는 거예요. 너무 소련 쪽에 가까이 날랐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냉전 시대 때 그런 겁니다. 냉전 시대 때는 이 비행기가 미국에서 북한까지 올 때 그러니까 안전하게 날라오려면 너무 넓은데 너무 먼 데를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둥그러니까 북쪽으로 붙을수록 항로가 짧아지죠. 근데 이제 소련 쪽으로 안 오려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항로가 길어져서 날아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름도 훨씬 많이 쓰고 이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소련은 그 미국 수송기로 착각하고 쐈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미국 사람은 그걸 어떻게 착각을 하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너네 비행기들이 가끔 가다 항로 이탈해가지고 미국 본토 지날 때도 안 쏜다. 그래서 막 논쟁 벌리고 뭐 그런 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비행기에는 제 친구의 고모님 한 분 피아니스트 오 정주 교수께서도 탑승하고 있었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하원 의원 하원의원 한 사람이 있었죠. 네. 미국 하원의원도 그렇고 뭐 전원 다 사망했으니까 260여 명이 그 뭐 미사일 맞았으니까 뭐 어쩔 재간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음모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캄차카 반도라고 있습니다. 저쪽 그 소련 끝에 네. 그 러시아죠 지금. 그 캄차카 반도로 이 비행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캄차카 반도는 전략적으로 소련이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인데 그 캄차카 반도에다가 소련이 그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에서 캄차카 반도로 쏘는데 거기 이제 순수히 우리가 스파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 폭탄이 떨어진 자국 있잖아요. 네. 폭탄이 떨어진 자국을 보고서 소련의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히 왔느냐를 미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소련이 미사일 실험할 때 지나가면서 사진 찍어요. 그런데 소련 얘기는 니네가 대한항공을 통해서 사진 찍지 않았느냐, 글로 지나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뭐 항의하고 자기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니 근데 위성으로 찍지 그걸 뭐 민간 비행기를 찍었겠습니까? 네. 그건 뭐 그래서 이제 소련이 미사일 실험하기 전에 가짜 구멍을 몇 개 뚫어 놓는답니다. 그 미국이 헷갈리게 하느라고. 그럼 이제 미국 먼저 가서 찍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멍을 3개 만들어 놨는데 4번째 거 떨어진 거 보고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건 뭐라고 그러나 치킨 게임을 옛날에 벌인 거죠. 미국과 소련이. 항로 이름이 로미오 20이어서 그 극작가 김상열 선생은 로미오 20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품 그렇습니까? 예,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최고위급 공직자를 역임하셨던 분의 시각이 그 정도라면 이런 질문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여러 가지 그 정책도 위반하고 칼럼도 쓰고 그러는 게 아닌가. 순전히 제 의문입니다. 예, 지금 그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그 논문 쓴 또 다른 교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도 나랑 뭐 다 잘 아는 교수인데 이제 우리가 중국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미국한테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동맹을 깨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은 직접 우리를 견제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견제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건 뭐냐면은 그건 1949년에도 나타났던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는데 네. 그게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기여를 해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지켜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서로 왈가왈부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 나라 명단을 쫙 이렇게 16개를 써놓고 한국 등수가 13등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철군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52년에 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걸 긋죠. 이제 미국 애치슨 50년. 50년. 네. 6.25 직전에. 6.25 직전에. 그 애치슨 라인을 긋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미국이 한국을 빼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좀 곤란하고 즉 미국이 어이 소련 북한 너 대한민국 가져가도 난 괜찮아 라고 해서 거길 뺀 것이 아니라 일본을 건드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일본을 포함시킨 겁니다. 방어선에. 네. 그러니까 한국을 방어선에서 뺀 거라는 목적으로 미국이 그 선을 긋은 것이 아니라 일본을 방어선에 집어넣느라고 그 선을 긋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죠. 네. 바로 일본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정말 사활적입니다. 일본이 공산권으로 떨어져 나가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네. 그게 저쪽에서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주동미군, 주일미군에 독일이나 일본이 우리식으로 걔네들은 우리를 내놓을 리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말의 그 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16년엔 그것도 틀립니다. 왜? 미오셰 모기스가 독일에 있는 미군 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냉전이 다 끄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독일을 지켜주느냐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했는데 일본 방위까지도 일본 보고 하라고 그래. 즉 이제 일본이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면 미국이 큰일 난다. 그 적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더 올리라 그러면 기꺼이 더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걔네들은 계산해 보니까 그게 훨씬 싸거든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이 달라는 것보다 더 줄 용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일본의 지금 잠재적은 중국이죠. 네. 뭐 러시아는 지금 사실 뭐 많이 이 붕괴 쇠한 나라고. 그런데 중국하고 1대1로 맞짱 뜨는 것보다는 미국 동맹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죠. 일본은. 근데 그거는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뭐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다고 보죠. 아까 그 스크램블링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예컨대 중국 공군의 비행기가 말하자면 어디 특정 지역을 넘어올 때 그렇지. 한국 공군 비행기도 좀 이렇게 뜨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지금 일본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죠. 미군이 뭐 많이 하고 일본이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방위백서 보면은 중국 비행기가 어디까지 오면 일본 비행에 반드시 뜹니다. 같이 떠가지고 이제 견제 비행을 하는 거죠.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오려고 그러면 지금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가라고 이제 그 뭐 소리 지르고 그러는 네. 거죠. 근데 그거를 냉전 시대 때 우리나라는 소련 비행기가 들어오면 다 했는데 지금 중국 뭐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많이 그럴 테니까 우리랑 뭐 거리는 있겠지만은 미국은 이제 한국이 그런 역할도 해줬으면 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뭐 일단 거리상으로는 우리가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남중국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전선이 더 커지면은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서해 바다에도 그런 전선이 뭐 어느 날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언젠가 또 강연에서 그 한중 관계 또 한미 관계 우리가 좀 말하자면은 그 중간에서 좀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말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끼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왜냐하면 동맹이니까 미국하고. 네. 그 동맹은 우리가 정말 간곡히 원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국가 이익상으로 끼어 있는 게 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끼어 있으려면은 동맹을 일단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인데 끼어 있다라는 것은 일단 그 논리학적으로 안 맞아요. 동맹이 뭡니까? 전쟁 같이 하는 나라가 동맹인데 근데 끼어 있다? 이거는 좀 그 말이 안 되죠. 만약 미국이 북한하고 한국하고 다투어서 내 중간에 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건 동맹을 저버리는 것이죠. 동맹 의무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를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한, 한미동맹이 있는 한 한국은 그 미국이 어느 나라랑 다툴 때 미국 편을 서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좀 막 말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나라가 이제 그 외교 전통 같은 거 뭐 문서 전통 이런 거가 있는 나라인데 야, 저 나라가 나랑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급할 때는 뭐 그냥 오리발 내미는 나라 같다라는 생각을 주면은 뭐 좋을 거가 하나도 없죠.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드 배치하는 건 타당하지만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좀 게을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양비론을 피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그런데 국가안보 이슈는 사실은 뭐 설득하거나 또는 국민의 동의를 얻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군대 가나요? 아니죠. 네. 국민의 동의를 얻고 세금 냅니까? 그래서 군대하고 세금은 의무지 권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영국의 세계에서 제일 민주국가인 영국의 처칠이 국민들한테 합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서 참 애통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따라와 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안보 이슈는 이거는 국가안보 이슈 아닙니까? 국가안보 이슈는 시간 오래 끄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 전문가가 그러니까 전문가라기보다도 그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뭐 장관,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링컨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장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은 반대 12, 찬성 하나로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대통령이 그 국가안보 이슈는 전쟁하자고 물어보면 어느 국민이 전쟁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설득의 대상도 아니다. 국가안보 이슈는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왜 그거는 국가안보 이슈는 그래서 대통령이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총사령관이고 군대는 우리가 그 군대의 모든 작전이라든가 군대의 디시전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견해를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능한 지휘자가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지휘자가 결정 잘못 내리면 큰일 나지만은 군대의 경우 전투할 때 병사들 다 모아놓고 합의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 사드 배치 논란을 보고 혹시 미국 측 반응 접하신 게 있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조야가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고위급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문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이 감정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제 우리 작년에 중국 방문하고 그럴 때 그 미국이 겉으로는 뭐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안 하죠. 중국처럼 이런 식으로 참 뭐 막 무지막지하게 세게 나오고 그런 적 봤습니까? 미국이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학자들끼리 만나거나 또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장군급이 아니라 뭐 영관급 장교들끼리 만날 때는 그런 얘기도 막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뭐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 한미동맹 한국이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리트머스 시험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기분 유쾌하지 않다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섬뜩한 얘기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이렇게 착한 나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미국이 힘이 세고 미국이 이익 따지고 그러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추워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 따져보니까 좋다라고 해서 저거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미국은 좋은 나라야 그래서 잘 지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략적 고려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유리한 나라라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정학입니다. 미국도 참 무서운 강대국인데 지정학적으로 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영토 그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이익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뭐 미국보다 나라가 뭐 성질이 사납다 이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관심 덩어리거든요. 저 땅이 내 거라면은 하는 그런 그 유혹도 있고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역사가 그걸 다 말해주는 것이죠. 큰 현대사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19세기하고 비슷하다 그러는데 미국이라는 요인을 빼면 똑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죠. 19세기랑은 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오늘날만큼 강대국이 아니었죠. 강대국도 아니고 우리를 직접 도와줄 만한 그런 뭐 무슨 이 능력과 의도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도와줄 만한 힘도 없었고 또 그때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기 전이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세계의 뭐 패권국으로 한국이란 나라하고 이제 이익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동맹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동맹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힘센 나라를 견제하고 뭐 이러는데 그 활용을 잘 해야 되죠. 미국 조야가 이번에 사드 배치를 두고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논란, 뭐 주민들의 반대 시위라든가 또 일부 국회의원들의 방중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지만 럼스펠드라는 사람이 미국 국방장관 할 때 애칭이 러미였죠. 러미. 그 사람은 그 프린스턴 대학인가 졸업했는데 이 레슬링 선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올림픽 대표로 나갈 정도의 선수였는데 아주 마초죠, 마초. 아주 남성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때 텔레비에 뭐 막 성조기 불태우고 그리고 미군 소령인가 성조기 불태우고 뭐 그런 거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막 뺏고 그랬죠. 불타는 성조기를. 그때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보고서 정말 뭐 우리 영어로 안 쓰는 뭐 까땜 그런 얘기죠. 다 빼버려 뭐 이런 식으로 분노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물론 이익이 돼서 와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익이 되니까 미국을 붙들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해체했을 때 누가 더 크게 손해보느냐를 한번 따져보시면은 좀 섬뜩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주한미군이 단지 여기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견제해준다 의미로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위태롭고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친척들이 전화 걸잖아요. 네. 거기 괜찮냐? 그리고 전화 거는데 그게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을 그 위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군사적으로 위험적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나라에 그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미군이 하는 보이지 않는 기능은 그 투자한 사람들이 적어도 미군이 있으니까 이 돈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제가 읽은 경제학 논문 중에는 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의 상당수가 빠져나갈 거고 불안하니까 네, 투기 자본은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본이 그 우리 뭐 북한이 난리치면은 우리 한국 동포가 외국에서 전화 거는 정도인데 외국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된 첫 해 그게 2013년이죠. 네. 그때 제가 그 강원대학 그 국제부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뭘 강의합니까? 그랬더니 외국인 학생들을 다 맞을 테니까 걔네들한테 그 한국 안보 상황을 얘기해달라고. 근데 그 중국 학생이 역시 많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엄마가 공부 그만하고 오랜다는 거예요. 거기 너 이따 전쟁 나면 죽으려고 그러느냐 빨리 오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우리는 참 무감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학생들한테 그 중국 학생들도 많은데 근데 강의를 해주면서 야 지금 그때 한 5월쯤 됐어요. 이제 한두 달 있으면 학기말 시험인데 한두 달 동안에 절대로 전쟁 안 나니까 학기말 시험 다 보고 그리고 방학 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 그리고 나는 뭐 장담하겠다. 니네 가을에 다 와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랬더니 뭐가 확실히 장담이냐 그러길래 여기 미군이 있어서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내 말이 아니라 모든 북한의 말도 그걸 거예요. 저기 미군이 있어서 내가 공격을 못한다는. 그래서 북한의 대전략은 뭡니까? 미군 철수죠. 한마디입니다. 네. 저것만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그 미국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최근에 논문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고 미국은 어디 가도 있는 물과 공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물과 공기, 미국. 네. 중국은 다이아몬드. 사람 사는 데는 물과 공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을 다이아몬드로 생각하고 미국을 물과 공기로 생각하는데 이건 항상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무튼 제가 읽었던 글에는 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이게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48시간 내에 공황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거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더 중요한 기능이 그겁니다. 일단 그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북한을 억제하죠. 억제. 그 디터라고 그럽니다. 디터. 디터런스. 디터 노스코리안 어택. 이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 미국이라는 게 아주 제일 골치 아픈 심리적으로 이제 기분 나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0만이 물론 미군 여기 2만 5천보다 더 세죠. 근데 북한은 그 미군이 2만 5천 명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순 군사학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충근 박사님 하신 내용 중에는 전편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 편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오래된 또 열성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이렇게 사후에 프로그램 마지막에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렇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